이번 강의는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지금 저희 보실 때 요 사이트에서 출력을 하고 들으셔야 돼요. 여기에 지금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세법 개정안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찾기가 힘드셔서 저희가 아예 파일을 여기다 띄워놨죠. 잠깐 화면을 끄시고요. 150페이지 정도입니다. 요거를 세법 개정안 상세본인데 요거를 출력하신 다음에 수업을 듣겠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는 저도 처음 해드리죠. 맨날 법이 개정되면 하는데 그 전에 시간이 좀 편히 있을 때 내년도에 어떤 세법들이 개정되는가를 한번 훑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건 저는 꽤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미리 알아놓는 게 참 좋을 것 같아서,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제가 기획을 했으니까 이번에 이건 다 무료잖아요. 무료로 다 띄우니까 여러분 이걸 한번 보시기, 사이트부터 들어가셔서 다운받으시고요. 그렇죠? 자, 시작해도 됩니까? 천천히 내년에는 어떤 세법이 되나요? 마침 또 오늘 이 개정세법안이 국회에 올라간답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절대 이 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새로운 것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국회의원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또 별도의 세법안을 내겠다라는 말을 공식적으로 언급을 했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고요. 일단 기재부가 내놓은 안을 한번 검토합니다. 자, 뽑으셨으면 천천히 갑니다. 목차들이 나오겠고요. 넘기셔서요. 다음에 1페이지부터 나오죠. 1페이지 갑니다. 투자고용 촉진, 영상 콘텐츠. 우리가 드라마나 애니메이션이나 다큐멘터리, 특히 영화, TV 프로그램, 작년부터 OTT가 들어왔죠. OTT가 들어오는데 요거의 제작 비용의 세액공제가 중소, 중견대에 따라 17.3%인데 이걸 기본공제도 15%로 올리고 추가 공제를 또 넣어놨어요. 추가 공제라는 건 우리나라에서 하는 제작비 비중이 일정 비율이 이건 시행령에 나온다니까 시행령이 나온다겠지만 이대로 간다면 꽤 많이 느네요. 꽤 많이 늘어요. 그래서 영화나 드라마나 다큐멘터리나 특히 OTT 콘텐츠들 만들 때 돈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세액공제가 아주 많이 확대되네요. 나름대로는요. 이런 게 있고요. 둘째, 문화산업 전문회사 출자에 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문화산업 전문회사라는 게 있나 봐요. 여기에다 출자를 해서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는 중소중견 비용은 투자 금액의 3%가 되고요. 공제 시기 보세요. 최초 이런 것들이 상영이나 공개일과 문화산업 전문회사 청산일 중 더 빠른 날이 속하는 연도. 여러분, 우리 영화를 보면 맨날 그러잖아요. 킹덤 그러면 킹덤 회사, 합자 회사 이런 게 있거든요. 그거 드라마나 영화나 그거 하나를 위해서 회사가 만들어지는 걸 문화산업 전문회사라고 부르겠고요. 그렇죠? 이런 건 보통 합자 회사, 한 명 회사 이러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투자하시는 중견 기업이, 그렇죠? 중견 기업이 투자된 금액의 3%를 공제해주는 제도가 내년도부터 신설이 된다 그러고요. 자, 다음 3페이지 마이오 한번 쭉 보고 계세요. 마이오. 자, 맨날 이거는요, 그렇죠? 요런 거는 요런 것들이 뭐라 그럴까요? R&D 개발
세액공제라든지 통합고용 세액공제라든지 그런 거거든요. 거기에 해당하는데 이 국가전략기술이 원래 6개 분야 54개 기술 46개인데 1개 분야를 추가했고 8개 기술과 4개 시설을 추가한답니다. 다만 밑에 항상 적용식이 안대로 가면 2023년 7월 1일 이후 R&D 비용을 지출하거나 투자하는 분이니까 이런 것들이 소급이죠. 이런 것들 체크해 놓으세요. 물론 이런 것들은 어마어마하게 큰 대기업이겠지만 모르잖아. 여러분이 여기에 해당해서 요건 소급 적용의 하반기분부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통합투자세액공제 2개가 걸리는 겁니다. 다 신성장도 확대를 합니다. 요 신성장은 내년부터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 5. 해외 진출 기업이 국내 복귀입니다. 해외에 있었던 기업이 우리나라로 돌아와서 복귀하면은, 그렇죠? 원래 5년간 100%, 2년간 50%인데 이거를 7년간 100%, 그 다음에 3년간 50%로 굉장히 확대해 줬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어렵거든요. 우리나라로 돌아와라 이겁니다. 돌아오면 이런 혜택을 주겠다. 모르겠어요. 요새 만나는 사람마다 다들 우리나라가 진짜 어렵나요? 이런 게 경기가 안 좋죠. 아니 오늘도 오늘 제가 이 강의 찍는다고 좀 비싼 점심 먹었는데 어저께까지 비싼 불고기 먹었어요. 엊그저께까지 15,000원 하던 게 지금 오늘 17,000원 하던데. 모든 것들이 다 올라가고 지금 이렇죠? 그렇죠? 지금 7월까지 2023년 7월까지 정부가 예상했던 세수 중에 40조가 넘는 게 안 들어왔다고 그러죠. 40조가. 그러니 정부가 돈이 없어요. 쓸 돈이 없기 때문에 뭘 지원해 주는 거 다 끊어졌잖아요. 중소기업, 청년 다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래서 학원들도 정부 예산하는 거 다 없어졌잖아요. 그쵸? 실업급여고 이제 뭐고 다 없어질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서 글쎄요. 제 느낌으로는 어쩌면 대한민국이 이 얘기를 듣는 여러분은 평생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위기에 갈 것 같은데 모르겠네요. 기도해 주시고요. 저는 늙어서 은퇴하면 되는데 여러분들은 어떡하나요? 우리 젊은이들은 어떡하죠? 잘 모르겠어요. 사상 최악의 위기가 오는 건 맞을 것 같은데 정치는 그래도 매일 싸우죠. 매일 싸우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난관을 극복할 게 없네요. 제가 볼 땐.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아? 우리나라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세금을 빼주는 건 제가 좋아. 근데 가뜩이나 세수가 주는데 계속 세금을 빼주니까 세금도 줄어 또. 모르겠어요. 그렇죠? 어쨌든 해외 좋은 기업들이 우리나라로 돌아와서 많은 고용 증대 등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확대했고요. 그 다음에 해외 자원 개발 투자 세액 공제입니다. 그렇죠? 해외 자원이 중요해서 해외에 자원을 개발하기 위한 투자라면 3%의 세액공제를 신설합니다. 새로운 세액공제가 신설이 되는 거고요. 다만 거기에 국가 보조금을 받아 투자하는 건 안 된다는 얘기고요. 어쨌든 새로운 세액공제가 여러분 추가됩니다. 해외 자원에 개발하면요. LLPG 이런 건 안 합니다. 제 개소세 제가 담당도 아니고. 다음에 여러분 중소나 중견 기업이 그렇죠. 이런 특허권들 이런 거를 팔면 50%, 빌리면 20% 세액 감면하는 제도를 3년간 연장한 거고요. 그 다음에 관세 감면 넘어가시고요. 다음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입니다. 이건 아시죠? 그냥 외국인이 아니라 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가진 기술자.
외국인 기술자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근무를 하면 여러분 맨 밑에 왼쪽에 10년간 50%를 감면해줘요. 소득세를. 그러니까 이건 연말정산 문제입니다. 감면인데 어디에 요건 하나 추가했냐면 유망 클러스터라고 그래서 연구개발 특구나 첨단의료 복합단지 이런 학교에 교수로 들어오시는 분, 옛날에는 보통 연구원이었어요. 연구원들인데 이제 학교에 교수로 오시는 분들도 10년간 50% 감면을 해줍니다. 적용기간도 이런 건 당분간 계속 적용이 되는 거고요. 다음에 여러분 외국인 근로자가 연말정산 안 하고 19% 하시는 거 알 거예요. 외국인은 연말정산 안 하고 19% 근로소득의 19%로 때리는데 근로소득의 19%를 때리니까 여러분 비과세가 합산되는 거예요. 비과세가 합산되는 금액이 여러분 19%인데 그죠? 19%인데 항상 우리가 사택 제공이익이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 현행법에 여러분에게 회사가 사택을 제공해 주는 거는 비과세예요. 소득이 근로소득으로 안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건 비과세라고 부르거든요. 비과세인데 그러니까 외국인 근로자에게 회사가 월세나 이런 식으로 사택을 얻어줬다. 그럼 원래는 이게 비과세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비과세 금액을 19%에 합산해야 돼요. 이러면 외국인 근로자 혜택이 반감되니까 이걸 소득세법을 바꾸면서 부칙에서 왼쪽에 올해까지는 그쵸? 뭐 이런 것들을 이거를 근로소득에서 아예 그러니까 원래는 비과세지만 근로소득에서 빼줄게 외국인한테는 하다가 이거를 아예 항구화시켜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받는 이 사택 제공 이익은 현행 비과세예요. 그러니까 근로소득이라는 정의에는 포함되고 비과세에서 빠져서 총급여액이 들어가는데 외국인은 아예 비과세가 아니라 소득으로 보지 않아서 계속적으로 19% 때릴 때 이거 적용 안 하고요. 외국인 19% 세율 적용을 2028년까지 어쨌든 나라가 어려울 때는 이런 제도는 계속 연장이에요. 계속 한다. 그리고 이거는 20년 동안 이렇게 19% 하실 수 있고요. 8번 기가 막히죠, 여러분. 해외 근무하면 100만 원인데 이제까지 외항선, 원양어선, 해외 건설 근로자는 300이 비과세인데 죽이네요. 500으로 와 1년에 6천까지 비과세가 되니까 배 타고 하는 게 힘들잖아요. 원항어선. 이러면 이분들은 거의 세금을 안 떼겠다. 특히 해외 건설 근로자 연말정산할 때 들어보면 아시죠? 여러분 관리직들도 돼요. 다만 해외 건설 현장 등에 근무하는 관리직들도 이제부터 내년부터는 500이에요. 관리직도 됩니다. 다만 사무소가 아니라 건설 현장 등에 있는 분들만 됩니다. 다음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들이 여러분 그렇죠? 일정 금액을 200만 원 한도로 감면이 됩니다. 5년, 3년. 근데 거기 업종에 컴퓨터 학원 같은 요새 그냥 흔히 말하는 있는 거 옛날에는 뭐 제조업이나 도소매들만 됐는데 컴퓨터 학원들이 내년부터 추가됩니다. 다시 이거다 내년도 개정세법 아닙니다. 2024년. 그 다음에 정규직 전환입니다. 여러분 이게 조특법 29의 8이 여러분 요게 통합고용세액공제예요. 통합고용세액공제는 1항과 뭐 3항과 4항이 있는데 여러분 여기에 그쵸? 이 정규직 전환을 했을 때 정규직 전환을 하는 게 아마 3항일 건데요. 요게 맨날 연도가 올해 6월 말에 근무하는 걸 내년 말까지 전환할 때거든요. 그래서 이게 내년에는 그죠? 올해 2023년 6월 말 현재 비정규직을 내년 말까지 전환하면 요건 그러니까 법에서 꼭 연도를 정하고 있으니까 요걸 1년씩 바꿔주는 겁니다. 요게 29의 8의 3항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정규직 근로자
근로자 전환 세액공제 규정은 폐지됐습니다. 2023년부터 이런 겁니다. 넘어가 주시고 다음 고용 유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고용을 유지하면 뭐 어쩌고 저쩌고인데 열린다. 이거는 뭐 그냥 다른 거 아니죠. 실제로 고용 유지 세액공제를 받은 회사를 거의 본 기억이 없어요. 이거는 잡쉐어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죠? 하루에 야근해서 10시간 하던 걸요. 여러분들은 8시간만 하래요. 그리고 야근하는 걸 새로운 사람을 뽑아서 할 때 여러분이 그죠? 그럼 시간당 평균 임금은 안 줄잖아요. 근무 시간당 임금은 똑같고 야근을 안 하니까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 겁니다. 해당되는 분을 잘 못 봤고요. 외국인 관광객들이 우리나라 면세점에 사후 면세점 혜택이 확대됩니다. 넘어가시고요. 자, 가업승계 징여입니다. 하도 이런 게 요새 많이 나와서 이건 원래가 18살 이상의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가업승계 목적으로 주식 등을 받으면 엄청나요. 이게 업력이 몇 년이냐에 따라 이 한도 금액까지 10억 빼고 세율이 10%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싼데 이 징여가 60억이 넘어가면 20%인데요. 오른쪽에 300억 초과분이 20%니까 여러분 300억까지를 지금 가업상속 징여죠. 그렇죠? 가업승계 징여는 10%밖에 징여세를 안 내. 야, 원래 상징법이 50%잖아요. 10%만 내고 미리 해라. 물론 이건 나중에 상속 들어갈 때 합산은 하지만 이거 뭐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웬만한 분은 전부 다 부모로부터 부모가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요 가업승계 징여로 다 받아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300억까지 10%입니다. 징여세가. 야, 이것도 황당하죠. 와, 이거 뭐 일반 사람은 꿈도 못 꾸는 일이잖아. 그렇죠? 300억이라니요. 어쨌든 혜택이 늘어났군요. 그 다음에 가업상속공제가 되는데요. 이거는요, 그죠? 상속인이 아들, 딸이 피상속인 돌아가신 분의 사업을 승계를 받는데 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종사하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아들, 딸이 대표이사를 나오면서 회사 업종을요, 변경하면 안 돼요. 중분류 내에서는 변경이 돼요. 근데 이거를 대분류까지 확대되니까 꼭 아버지가 하던 회사를 꼭 그대로 물려받을 이유는 아니다라는 얘기죠. 논리적으로는 타당한 것 같습니다. 가업상속도 근데 이 요건이 실제로는 까다로운 거 맞고요. 아직도 별로 없습니다. 가업상속은요. 다만 많이들 하고 계시고요. 자, 다음 해외 건설 자회사 대여금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법인이 해외의 자회사 등에게 건설과 관련한 대여금이 나갑니다. 가지급이죠. 뭐 대여금 빌려줬습니다. 이럴 때 대손 충당금을 손금에 넣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대여금은 여러분 가지급금이라서 그렇죠? 이게 대손금 대손 충당금이 안 되거든요. 안 되는데 이게 해외 건설 자회사를 둔 국내 건설 모회사 그러니까 건설들이고요. 여기 1에서부터 4에 해당이 된다. 까다로워요. 해당이 된다. 그렇죠? 그러면 송금 한도가 대여금의 기말 잔액에서 해외 건설 자회사 차입금의 순자산 장부가액을 뺀 거에 송금 산입 비율입니다. 올해는 낸 10% 요렇게 대손 충당금에 손금이 들어가는 거예요. 한도가. 이건 해봐야 알겠어요? 어느 정도. 그러니까 원래는 1원도 손금이 인정이 안 되던 게, 그렇죠? 이건 보통 가지급으로 잡히기 때문에 안 되던 게 여러분 요렇게 일정 금액이 대손 충당금 손금이 들어옵니다. 내년부터 잘 해주십시오. 글로벌 제재안세는 국조법에 있는데 글쎄요. 시행 시기가 1년 연장돼서 쳐다보지 마세요. 그 다음에 해외자원개발 해외자와 배당금입니다. 왼쪽에 보시면 우리가 해외에
자회사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 모법인으로 배당금을 한국으로 쏴주면 입금 불산입됩니다. 이게 2023년부터 적용이 되고요. 올해부터. 이게 지분율이 10% 이상이라는 조건이 있어요. 근데 해외 자원 개발은 5%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걸 해외 자본은 2% 이상만 가져도 거기서 배당금이 와도 입금 불산입 95% 입금 불산입되죠. 여러분 이 얘기 들으셨어요? 제가 이거 강의할 때마다 하죠. 우리나라가 어려우니까 해외 전 세계에 해외 현지 법인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유보된 금액들이 있어요. 유보된 금액을 우리나라로 송금해 달라는 거야. 배당금으로요. 그럼 만약에 자 프랑스에서 우리나라 모법인으로 배당금이 들어오면 100억을 주면 프랑스와 우리나라는 배당을 10% 제한세를 떼요. 그럼 프랑스가 10% 세금을 떼니까 봐요. 전표 우리나라는 90억이 들어오고요. 현금 90억. 그 다음에 프랑스가 뗀 세금은 법인세 비용으로 10억이 들어가고 대변의 배당금 수익이에요. 그러면 옛날과 달리 이제 이게 요 법인세 비용 띈 10억은 송금불산입이 되고요. 배당금 수익 100억 중에 95%를 입금불산입해요. 그러니까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사라진 거고요. 간접 외국납부세액공제도 사라진 거예요. 대단하죠? 대단한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올해 여러분 이게 언론에 나왔는데 상반기에만 해외 현지에서 우리나라 모법인으로 배당금이 들어온 숫자만 30조인가 40조가 들어왔답니다. 이 돈들이. 거꾸로 그만큼 우리나라가 실제로 현재 어려워요. 어려워서 자금이 없어요. 국가가 지원해 주려도 국가 자체가 돈이 없어요. 그렇죠? 이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를 활성화하려면 돈을 풀어야 되는데 돈을 풀려면 국가가 차입해서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행 정부는 그럴 수는 없다. 우리는 살림을 줄이겠다. 내년 총선에 지대라도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요. 지금 야당은 돈이라는 건 필요할 때 풀어야 된다. 빌려서라도 풀자 뭐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게 맞나? 여러분 의견이에요. 저는 물론 전자가 맞다고 봐요. 지금 잘못 돈을 빌려서 풀어. 맞는데 그러다가 망하면 아마 대한민국은 재기불능으로 갈 가능성도 있어요. 누가 말하는지는 누가 맞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하느님도 모를 텐데. 다만 이런 어려울 때 그죠? 정말 미래를 내다보는 해안이 있는 분들이 있어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가야 될지를 잘 좀 알려줬으면 좋겠죠, 여러분요, 그렇죠? 정말 어려운 나라라 그러네요. 아이고, 그죠? 그런데도 우리 제천은 해맑게 웃으면서 어저께 고등학교 친구들이랑 부산에 놀러 갔는데 그것도 좋은 거죠. 부산에 가서 뭐 회도 좀 먹고 이러면 좋죠. 평생 애들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 하다가 이제 60대에서 저는 아주 잘 갔다 오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아이고. 어쨌든 그렇게 뭐 조금 여유가 있으면 여행도 가고 쓰는 게 맞겠고 그러네요. 아이고 이거 어려워서 다음에 대학의 수익용 자산 이런 건 안 합니다. 그 다음에요. 동업기업 과세입니다. 동업기업 과세 특례라는 건 여러분 저 좀 볼까요? 자 봐요. 이 회사가 있는데 두 회사가 50대 50으로 출자를 했어요. 근데 이런 동업기업이 거의 펀드예요. 펀드. 형식은 주로 합자회사. 이렇게 되면 이 펀드가 올해 100억의 이익이 났어요. 그러면 이거를 배당은 내년도에 주잖아요. 그렇죠? 내년도에 주는데 이걸 어떻게 하냐면 동업기업 과세 신청을 하면 이 회사 100억이나 펀드는 세금을 안 내요. 그리고 투자한 사람들 있죠? 5대5죠? 그럼 50억씩을 자기네가 각자 법인들에 대해서 그죠? 입금 산입을 해서 올해 법인세를 내. 배당은 내년에 와도. 이게 동업기업 과세 특례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왼쪽에 동업기업 과세 특례를 적용받는 기업의 주주는 동업기업 과세 특례 적용을 배제한다. 그죠? 배제한다. 근데 예외가
기관 전용 사모집합 투자기구는 한다. 그러니까 보시면 최초 출자자가 모 펀드를 만들고 모 펀드가 자 펀드를 만들었어. 그러면은 자 펀드가 이게 동업기업이면은 요게 모 펀드인데 그죠? 모 펀드도 어떻게 돼요? 원래 모 펀드는 과세를 해야 되는데 요 모 펀드도 그러니까 동업기업에 들어간 회사도 요거를 과세 특례를 허용해서 비과세하면 맨 처음에 출자한 쪽에서 한다. 아이고 요거 꽤 중요한 건데 밑에 신청 보세요. 2023년 중 설립된 기업이 2024년 1월 말까지 이거를 동업기업 과세 특례를 하면 2024년 1월 1일 이후 신고분이니까 이게 뭐야? 2023년부터 소급분으로 동업과세 특례가 이 모 펀드도 된다 이 뜻이야. 소급 적용이에요. 항상 소급 적용하는 건 체크해 놓으세요. 좀 어렵지만 그 다음에 지주회사를 설립하면은 과세 이연해 주는 제도를 뭐 연장해 줍니다. 의미 없는 것 같고요. 이제 소득세로 가나요? 소득세? 우리가 직무발명 보상금은 여러분 500만 원까지 비과세거든요. 소득세가 700만 원까지 비과세를 확대합니다. 직무발명 보상금을. 다만 밑에 다음에 해당하는 종업원들 뭐 특수관계에 있는 지배주주들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하고는 제외한다. 뭐 당연한 것 같고요. 지배주주 관련 친족들은 이 비과세를 받지 말란 얘기가 되겠네요. 500이 700으로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민간 벤처 뭐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죠? 여러분 이런 데다 벤처기업 등을 활성해서 여기다 출자라면 세액공제를 해주는데 그 대상에 민간 재투자 벤처 투자조합이 통했대요. 민간재 간접 벤처 투자조합 여기다 하셔서도 세액공제가 돼요. 이것도 2014년 1월 1일 신고니까 여러분 이것도 소급 적용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 소급 적용이 꽤 있네요. 이런 거 의미 없어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요. 자, 우리가 연말정산할 때 벤처기업에 출자하면 10% 소득공제해주는 제도 있죠. 연말정산. 그 대상에 좀 전에는 어떤 민간재 간접 벤처 투자조합 출자도 소득공제 대상이 되고 똑같겠네요. 밑에 1월 1일 이후 연말정산이니까 2023년 연말정산분부터 요놈도 소득공제가 됩니다. 너무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서. 그 다음에 요 민간재 간접 벤처가 운영하는 용역은 면세입니다. 넘어가시고요. 양도세 할 때도 요놈도 양도세 요런 투자조합이 한 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합니다. 이거 민간재 간접 벤처 투자가 뭔데 이렇게 자 나오네요. 요 다음 조문은 그죠? 법인세가 비과세한다. 앞에는 개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고 지금 법인에서 비과세한다. 넘어가시고요. 다음에가 기술혁신형 M&A에 대한 주식입니다.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우리가 주식을 인수하면 무슨 기술가치금액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10%의 세액공제를 한다고 돼 있죠. 그죠? 돼 있는데 그 취득 기간이 다음 사업년도 종료일까지로 조금 그냥 연장됐다, 확대됐다. 아유,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기술가치금액을 구하죠. 기술가치라는 건 저도 안 해봤어요. 이거는요. 이 기술가치금액의 10%가 세액공제되기 때문에 그걸 구하는 공식이 맨 밑에 양도가액에서 피합병 인수법인의 순자산 시가의 130%를 빼니까 많이 빼잖아요. 요걸 갖다가 120%를 뺍니다. 120%를요. 120%를 냈다. 넘기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연말정산이군요. 내년도부터 우리가 집을 살 때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한 공제가 있죠. 이게 박스 보세요. 여러분이 빌리는 고정이냐 변동이냐 비거치냐 합변에 따라 1800, 1500, 500, 300이 2000, 1800, 800, 600으로 확대됩니다. 나름 꽤 늘어나요. 늘어나고요. 자꾸
집 살 때 이런 혜택을 줄 수밖에 없겠죠. 뭐 어떻게 하겠어요. 집을 살 때 개인 돈을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빌려서 사지. 그리고요. 내년부터 올해까지는 기준시가 5억 이하짜리 집을 살 때만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공제가 되는데 소득 공제가 되는데 내년부터는 6억 이하짜리 집을 살 때부터 됩니다. 6억이면 실질 시가로는 한 뭐 8억에서 10억까지 다 걸려요. 나름 꽤 큰 돈이에요. 이 정도면 꽤 많이 걸려요. 서울에도 아직도 10억짜리 이하 집 많습니다. 맨날 언론이 강남만 나와서 그렇죠. 그죠?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웬일입니까? 청약저축. 주택 청약 종합저축이 납입액의 40%를 240만 원 한던데 요놈을 여러분 30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300만 원, 240이야. 그럼 아시지만 청약 종합저축만 받은 게 아니죠. 임차차권 원리금과 합쳐져서 뭐 실제로 작년부터 400이었기 때문에 요 청약저축은 300으로 올린 겁니다. 어쨌든 도움되겠고요. 밑에 가로 3번은 잘 어려우실 거예요. 3주택 이상이면 보증금 간주임대료를 과세하시는데요. 이게 뭐 소형주택은 빼주거든요. 3주택 할 때 그 빼주는 기간을 늘렸다 이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거 굉장히 중요한 놈입니다. 다음에 요거는 여러분 연말정산할 때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잡습니다. 여러분 올해부터 바뀝니다. 올해부터 바뀝니다. 2023년부터 어떻게 바뀌냐면 오른쪽 보세요. 맨 밑에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대중교통에 여러분 신용카드 등 사용하시는 게 올해부터 80%로 제일 높고요. 전통시장은요 4월부터 12월까지가 50%고 1일부터 3월 말까지가 40입니다. 영화 도서관람 영화료도요 4월부터 12월 말까지는 40이고 1월 1일부터 3월 말까지는 30이고 현금 영수증 30, 일반 신용카드는 15%니까 지금 공제율이 80%, 50%, 40%, 30%, 15% 이렇게 되고 올해부터 바로 적용합니다. 올해부터 적용합니다. 소급 적용됩니다. 꼭 바꿔주시고요. 자, 내년부터 여러분 기부금이 1,000만 원까지는 15% 세액 공제 넘어가면 30%인데 내년에는 한시적으로 내년에만 3,000만 원이 넘어가는 기부금에 40%의 세액 공제를 해준답니다. 대단하죠? 뭐 돈 많은 분 많이 기부하니까 기부하고 거의 소득세만큼을 다 공제 받으시겠네요. 내년부터 3,000만 원 넘어가는 기부금은 40% 세액 공제가 됩니다. 또 자원봉사 아시죠? 여러분이 옛날에 제일 많이 했던 게 무슨 우리 그 바다에 기름이 유출됐을 때 막 옷 입고 가서 기름을 제거하신 분들이 그게 가장 대표적인 자원봉사 영역인데요. 이걸 좀 그동안에 너무했죠. 하루 8시간 봉사를 5만 원밖에 안 쳐줬어요. 지금 일단 최저임금이 얼마인데 5만 원이야. 그래서 이번에 8만 원으로 최저임금식으로 올렸고요. 이건 더 늦기 전에 잘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까지는 그 재난 지역을 복구하는 것만 됐는데 이제는 그 이런 특례 기부금, 옛날 말로 법정 기부금을 받는 단체에서 봉사하는 것도 돼요. 직접 가서 하는 게 아니라 단체에서 봉사하는 것도 된답니다. 이런 것도 내년부터 받으시고요. 다음, 저 같으면 이거 너무 좋네요. 저는 강아지와 고양이를 한 마리씩 키우는데 그 반려동물이 동물병원 가면 비싸죠. 부가세들 다 붙으니까. 근데 이게 그쵸? 여러분 보면 치료 목적의 동물 진로 영역이 밑에 올해 10월 1일부터 면세하니까 부가세만큼 진료비가 싸지는데 여러분 이게 부가세만큼 싸질까요? 똑같이 받고 이거를 병원이 다 먹는 걸까요? 잘 모르겠어요. 양심이 있으면 부가세만큼 10%라도 진료비를 내려줬으면 좋겠어요. 10월 1일부터. 그러니까 이건
치료 목적이니까 우리 강아지들 맨날 이게 그렇죠? 탈구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맨날 피부병 생기잖아요. 요런 것들이 올해부터 면세랍니다. 부가세 안 받는다 그러고 경차 환급 연장 중요하지 않고 맥주 이런 거 주세저 몰라요. 저 전공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석유 이런 거 넘어가시고요. 자, 37페이지 여러분 37. 전통시장에서 지출하는 여러분 기업 업무 추진비 환장하겠어요. 접대비 이름이 기업 업무 추진비로 바뀌는 겁니다. 접대비 이름이니까 전통시장에서 쓰시는 건 접대비 한도가 늘어나는 겁니다. 보면 한도가 끝에 전통시장의 접대비는 기본 한도, 수익금액분 한도에 이건 10%를 추가합니다. 10%를 추가합니다. 왼쪽에 문화접대비는 20%를 하잖아요. 그렇죠? 하니까 얼마나 좋은 거예요. 이거 얼마나 좋아야 돼서 전통시장이 되고요. 맨 밑에 요게 소급 적용입니다. 올해부터 2013년 사용분부터 접대비 한도 계산할 때 요놈은 소급 적용이 됩니다. 소급 적용 잡아주시고요. 택시 환급 안 합니다. 그 다음에 금융기관이 국민행복기금이라고 그래서 신용회복 목적 회사에 출연하시면 여기에 이제까지는 한국자산관리공사만 출연하는 게 되는데 이제부터는 금융기관이 여기다 출연하시면 출연 금액을 선금으로 요것도 소급이죠. 2001월에 신고니까 요것도 소급 적용입니다. 소급 적용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소급 적용되는 게 지금 접대비에 전통시장 한도 늘어난 거 외에는 중요한 게 없네요. 그 다음에 제기 중소기업들은 뭐다 압류나 이런 걸 연장해 줍니다. 별로 우리한테 중요하지 않고요. 영세사업자 징수 특명으로 넘어갑니다. 다음 42페이지 여러분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아시죠? 이건 임대료를 인하해 주면 인하준 금액의 70%를 세액공제해 줍니다. 요게 임차인이 중요합니다. 임차인이 소상공인만 되고요. 그 다음에 폐업한 사람도 됩니다. 요거 그쵸? 요게 됩니다. 그러니까 밑에 2021년 6월 이전부터 계속 임차를 하던 임차인이 소상공인만 되니까 일반적으로 임대료 인하한 거는 혜택이 없습니다. 요게 1년간 연장해 줍니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면세 우리가 여러분 식당 가면 109분의 9만큼 이게 음식점에서 의제매입세 공제가 되는데 요것도 연장. 의제매입세 공제는 계속 연장되죠. 식당들이 이것 때문에 버티니까 이걸 없앨 수는 없어요. 이런 농수산물 사올 때 109분의 9를 매입세 공제해 주는 제도를 의제매입세이죠. 그리고 신용카드 부가세에서 신용카드 사용하면 세액 공제를 해주는데 그 결제 수단이 매출 전표나 현금 영수증인데 판매 대행 중개자가 제출하는 월별 거래 내역으로 요게 결제 수단이 돼도 혜택이 된다. 이거 저는 모르겠어요. 그다음 일반 택시 경감 이것도 중요하지 않고요. 다음 성실사업자는요, 그죠? 소득세 성실사업자가 원래 사업자는 의료비나 교육비나 월세 공제가 안 되는데 성실사업자에 대해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가 되죠. 그 얘기가 나왔네요. 연장입니다. 똑같이 해주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넘어가시고요. 47위 가장 여러분이 관심이 많았던 거 아닌가 여러분요. 그렇죠? 혼인하면 증여재산 공제를 신설해 준다 이런 게 나옵니다. 와, 여러분 저도 또 잠깐만 5분 정도만 쉬었다 또 녹화를 계속 할 거예요. 다음 시간 여러분 제일 좋아하는 결혼자금 1억 5천 증여 3억이라는 거 그거 나와요. 개정세법을 이렇게 안으로 한번 훑어보는 건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5분 있다 뵙습니다.